한 주 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경제 뉴스, 그 옥석을 가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맛수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더구루의 오서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자꾸 발음이 세네요 오늘. 매주 이 시간에 두 분의 전문가가 주목한 놓쳐서는 안 될 경제 뉴스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먼저 허준영 교수님께서 주목하신 뉴스 준비한 파일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간 적용될 새로운 대기업 집단과 그 총수를 발표했습니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올해도 총수 지정을 피했고, 반면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엔터테인먼트 회사 최초로 대기업 총수로 지정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과 아티스트를 기획할 수 있는 제작 역량을 갖췄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팬덤 비즈니스를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으로서 요즘 하이브가 경제 뉴스의 주인공 같아요. 굉장히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데 대기업 집단에 지정이 됐다는 거죠. 그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자산 총액이 5조 원을 넘어서서요. 이달부터 공시 의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총수일가 지분이라던가 내부 거래 현황 등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합니다. 아, 내부 거래나 그러니까 내부의 사정 같은 것들을 다 밖에 알려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 하이브가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건데 교수님 진짜 얼마나 성장한 건가요? 네, 뭐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사실은 매출만 봐도 2018년에 한 3천억이었던 매출이 지금 7배 정도. 아이고, 예. 2023년 기준으로 지금 2조 1천억 원이 지금 넘습니다. 그래서 7배 정도 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순위를 보면 하이브가 100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85위의 기업이 됐고요. 사실 이전에 뭐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있죠. 뭐 SM도 있고 JYP도 있고 뭐 YG도 있습니다만 하이브와 같은 성장세를 적어도 수치상으로 이뤄낸 어떤 기업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하는 거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일 큰 거는 지금은 군복무 중이지만 방탄소년단의 성공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또 빈틈을 군복무하는 중에 빈틈을 지금 우리 또 뉴진스가 메우고 있고 뭐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십니까? 팬이십니까? 사실 저 민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한식이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 하이브 말고 도 올해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기업들 몇 개 더 있죠? 네, 엔터 쪽 말고도 호텔, 뭐 레저, 의류 쪽 기업들이 지정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카지노랑 관광업 쪽을 하는 파라다이스. 네. 그리고 호텔 리조트 쪽을 하는 소노 인터내셔널, 그리고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를 하고 있는 영원 같은 기업들이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영원에 무슨 브랜드가 있죠? 아웃도어 브랜드 놀스페이스죠. 그게 영원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그럼 좀 급부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대기업 집단 말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또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자산 총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면 저희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하면 기업의 뭐 주식 소유 현황 등 이런 거를 공시해야 되고요. 특히 또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부당 내부 거래, 총수 일가의 일감 물어주기 이런 거 금지하는 조항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산 총액이 작년까지는 10조 이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GDP의 0.5% 이상이 되면 근데 GDP가 이제 저희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2,000조가 약간 넘거든요. 그러면 뭐 10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10조네요. 네, 10조 이상이 되면 저희가 조금 더 강한 규제를 받는 그런 기업 집단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가면서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규제에다가 더해서 상호 출자 금지, 순환 출자 금지 그리고 채무 보증 금지 뭐 이런 것들의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5조면은 대기업 집단, 10조 그러니까 GDP의 0.5%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그래서 규제가 더 강해진다. 네, 5조 원 이상이면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공시 대상. 그다음에 10조 원 정도 이상이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대기업으로 뭐 정부에서 공인을 해줬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좀 대상이 되고 싶은데 근데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되면? 시어머니가 많아지죠.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규제가 강하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이게 좀 독소 조항이라고 기업 측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이게 그 의무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이 많아지잖아요. 예. 근데 그 자료 제출이 예를 들어서 미흡할 경우에는 저희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처벌 조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 이하의 벌금 이런 걸 맞게 돼서 사실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시어머니의 어떤 그 규제 강도가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담당하는 인력도 더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동일인 지정 이 부분에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갔었죠. 네. 동일인이 뭔가요?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SK의 최태원 회장의 공통점이 동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동일인이라는 것은 기업 집단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자연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라고 쉽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게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그 기업 경영 방식이기 때문에 이 동일인 지정 제도를 만들어서 뭐 사촌 이내 친족이나 삼촌 이내 인척 등의 주식 보유 현황을 공개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부당 내부 거래나 사익 편취를 금지하게 한다던가 이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수를 주로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논란인 거고 개정이 됐다고도 하는데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 교수님 뭐로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그 친족의 범위라는 것이 저희 그 자기의 아이의 친모 예를 들어 뭐 이혼했더라도 이게 친족 범위에 막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친족 범위가 결정되면 거기 친족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 계열사로 들어가게 되고 이거 계열사의 범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한국적인 문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내부 거래 금지하고 이런 것들의 범위가 다 이런 친족의 범위 이렇게 해서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인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동일인이 사실은 자연인이냐 또 혹은 동일인이 법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 자연인 같은 경우는 훨씬 규제 내야 될 서류나 등등등 해서 규제 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이거 다른 나라에는 좀 없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만 좀 있는 조금 규제 아니야라는 얘기들을 기업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계속 그런 얘기를 이제 기업 측에서는 계속 뭐 매년 연구 용역 같은 거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싫겠죠. 싫겠죠.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큰 흐름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 같은 것들이 사실은 1997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을 잘 보면 다른 나라에 다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항들이 17조부터 30조 구조까지 꽤 많은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경제력 집중의 억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아까 오세훈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재벌이라는 구조가 존재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그 공정거래법 중에 조항이 제일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분이고 이건 딴 나라에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 사실 그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가 내려오고 있기는 합니다. 내려오고는 높은데 내려오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업 측에서는 이렇게 되는 트렌드에서 조금 이런 것들은 좀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규제. 맞습니다. K 규제입니다. 참 이건 근데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혁파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수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K 규제 같은 건. 근데 이번에 쿠팡 이쪽에서는 김범석 의장이 지정이 안 됐죠? 네. 왜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쿠팡 INC의 의결권을 75% 정도 갖고 있고요. 그 쿠팡 INC가 우리나라에 있는 쿠팡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범석 의장의 국적은 미국이고요. 근데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동일인 같은 거 지정돼서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강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제가 높아지다 보면 그 규제를 예를 들어서 규제에 조금 어긋났을 때 처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미 통상 마찰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외국인을 국내법의 조항으로 처벌을 하게 갑자기 되면 갑자기 무거워지네요. 그리고 이게 쿠팡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의 기업이 예를 들어 S-오일 같은 경우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외국인 소유 기업들은 외국 소유 기업들은 그 기업 자체를 동일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강도가 조금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대해서는 아니 사실상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사실상 또 이제 미국인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공평한 잣대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근데 사실 제가 앞서서 하이브가 주인공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인공이 된 거는 이게 아니죠. 다른 유명한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됐는데 그 뉴스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두 개가 충돌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도 프로듀서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기업인으로서의 경영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이브도 좀 내가 키운 것이 아닌가 아이브가 죄송합니다. 뉴진스도 내가 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정말 프로듀서의 정체성이 좀 강해지면서 충돌을 빚는 부분이 민희진 대표랑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중요한 거는 시총이 빠지면서 사실은 주주들에게 좀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가죠. 그러면 그게 이제 경영자로서의 정체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영자적인 정체성을 좀 잘 유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제가 뉴진스 팬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맞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뉴진스고 오 기자님은 BTS? 저도 뉴진스. 그래요? 네. 아미 아니고? 네, 저 뉴진스 좋아해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뉴진스랑 관련된 이번 하이브 사태 오늘이 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일단 민희진 대표의 해임함 안건이 이달 말, 그러니까 31일 임시주총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맞서서 이제 민희진 대표가 낸 게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달라. 법원에 이걸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그거에 대한 신문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르면 2주 뒤쯤에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말지가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민희진 대표 쪽에서 좀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전 예상보다는 응원을 하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특정인에 대한 응원이니까 이 얘기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가 실제로 많이 빠졌죠? 네. 하이브가 많이 하락했다 그러는데 얼마나 좀 하락했나요?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두 자릿수 이상까지도 빠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도 그래서 1조 원 이상 줄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태는 팬심을 담아서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생생경제입니다.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더구로의 오소영 기자 그리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소영 기자가 뽑아온 뉴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음성과 이미지를 이용해 직관적으로 검색이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출시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선두주자 오픈AI도 새로운 챗GPT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영화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허라는 영화 있었고 그녀라고 우리나라에선 개봉을 했었죠.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진짜 현실이 될까? 라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현실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될 것 같고요. 그 영화 제목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허잖아요. 쉬가 아니고 주체가 아니고 객체잖아요. 목적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넘어오는 단계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보다는 남자 주인공을 제가 워낙 좋아하는 배우. 와킨 피닉스 정말 그렇죠. 대배우죠. 그래서 사실 영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 기자님은 그게 현실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영화 봤을 때는 사실은 의아했었는데 이번에 오픈AI가 발표하는 거 보고는 이게 어쩌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오픈AI에서 발표한 게 어떤 거죠? 챗GPT 이번에 4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풀 네임이 챗GPT 4.5거든요. 4.5. 네. 4가 아니라 그러니까. 4.0에서 한 단계 더 지난 4.5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 5라는 글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5가 옴니의 줄임말이고 옴니라는 게 한국어로 치면은 이제 모든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챗GPT 같은 경우는 텍스트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 나온 건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음성이나 영상 모든 거를 처리하겠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여
보여줬던 시연 중에서는 이제 카메라를 자기 얼굴에 대면은 그 챗GPT가 감정을 읽어서 어떤 너 기분이 어떻구나. 제 얼굴에 대면? 네네. 그렇게 예. 읽어준다거나 아니면 수학 방정식을 적어서 이것 좀 풀어줘라고 하면은 마치 과외 선생님처럼 옆에서 알려주는 그런 시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능도 예전에 저도 어떤 거를 좀 알아보다가 챗GPT에 물어보니까 엉뚱한 답을 해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지금 허 교수님한테 전화드려서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성능도 많이 좋아졌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딘 것 같은데 이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사람처럼 감정을 읽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시연을 보여줬었는데 뭐 숨소리가 거치다 하면은 챗GPT가 진정해라고 말해준다거나 아니면 동화를 읽을 때도 로봇처럼 이제 딱딱하게 읽어주기도 하고 감정을 좀 더 실어 넣어봐 하면은 감정을 풍부하게 넣어서 읽어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좀 더 사람의 감정을 읽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생겼다라는 거에 있어서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게 잔소리를 듣는 시대가 됐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게 결국에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AI 쪽으로 완전히 재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저는 사실은 최근에 그 미국 주식 흐름, 주가 흐름 보세요. 사실 엔비디아 네네, 연준이 그렇게 금리 올리고 고물가고 경기가 뭐 미국은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미국 주식을 버티게 해주는 주가를 버티게 해주는 건 결국 AI 혁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가장 큰 화두는 AI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약간 흥미가 들었던 게 오픈 AI가 이 모델을 공개한 시점이 구글의 새로운 AI 모델 이거 하루 앞서서 발표를 했거든요. 노렸다고 봐야겠죠? 뭐 아무래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결국은 AI를 갖고 미국에서도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딱 두 개라고 보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벳이랑 그다음에 결국은 구글의 부회사 알파벳이랑 그다음에 MS 딱 두 개라고 보는 거고요. 오픈 AI를 인수한 MS.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회사의 지금 각축전이 왜냐하면 저희 이거 검색 시장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빙 검색이라고 하는 검색은 많이 안 쓰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요. 미국에서도 마켓 쉐어를 보면 거의 구글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 빙 검색에다가 AI를 얹어서 사실은 더 큰 판을 보면 따라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픈 AI는 말씀하신 것처럼 GPT-4o 구글은 제미나이. 이거 예전에 바드 아닌가요? 네, 예전에 바드였었는데 그게 그 시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막 나고 그랬어서 그래서 막 주가 엄청 빠지고 그랬었죠. 그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로 내놓겠다 해서 나온 모델이 제미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미나이 수준은 이 챗 GPT 이쪽을 따라갈 정도가 되나요? 지금 그 재미난 그 아레나 챗GPT 아레나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방식의 테스트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질문을 똑같이 인공지능 A랑 B랑 C에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대답을 내놓는데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답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사용자가요. 사용자가. 그래서 이게 뭐 4만 명 이상까지 참여했다고 지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제미나이 1.5 프로 그리고 오픈 AI에서 이번에 공개한 챗GPT-4o 이것도 이제 시험 대상에 올랐었는데 보면 이제 챗GPT-4o는 1,300점대를 맞았고요. 그리고 제미나이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1,200 중반 정도의 점수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능 테스트에서는 아직은 4.5가 좀 더 우월하다는 게 증명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하는 게 이 GPT 쪽이 더 높았다. 그런데 1,200대 중반이면 그래도 많이 따라잡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 어려운 건가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 GPT-4를 좀 더 주목했던 이유가 1,300점대를 맞은 AI가 없거든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제 1,300점대를 넘어선 그 AI가 나왔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더 GPT-4를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아직은. 네. 예. 다만 저는 이제 그 구글이랑 그 오픈AI가 가지고 있는 전략의 차이도 분명히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이게 오늘자 블룸버그 기사 인용을 좀 하고 싶은데 예. 그 구글의 그러니까 챗GPT 오픈AI가 주목한 거는 감정이다. 예. 그리고 구글이 주목한 거는 실용성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그 구글 발표회에서도 이제 나온 얘기지만 우리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실용성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한다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고요.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믿어도 되나요? 일단은 그만? 그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구글에서 나온 그 제미나이 1.5 프로 관련된 논문들을 봐도 이 부분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 가지 뭐 사례를 들자면은 이제 1,300페이지가 넘는 레미제라블 소설 한 장 소설을 이제 읽어주고 여기서 한 장면을 자기가 그린 다음에 이 장면이 어디 페이지에 나와라고 하면은 제미나이가 콕 집어서 찝어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페이지,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하나의 특정 부분을 뽑아내는 건 제미나이의 장점이거든요. 알트 F로에도 찾을 수 있는. 네, 있겠지만 좀 더 쉽다. 뭐 그런 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두 개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게 더 앞서 있다라든지 구현의 방식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기술 내부 기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공개된 보고서나 이런 거는 보지는 못했으나 전략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실용성과 감정. 네, 그리고 구글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검색 엔진도 쓰고 있고 뭐 드라이브도 쓰고 포토도 쓰고 많은 걸 쓰잖아요. 이런 구글의 방대한 생태계에 AI 생성형 AI까지 적용을 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면 지금은 요가 학원 뭐 이런 식으로 치잖아요. 뭐 서초동 요가 학원 이런 식으로 치면 이제는 좀 더 검색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가 학원 중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디야? 이 좋은 곳에서 어떤 시설이 있어? 내 집에선 몇 분이 걸려?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구글 하면은 빅데이터의 최대 강자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약간 뒤진다고 할 수 있지만은 따라잡을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건 데이터고요. 그렇죠. 그 21세기의 석유가 나오는 유전은 사실은 저희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구글이 가진 이 데이터의 강점 사실은 제가 갑자기 그 오소영 기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유발 하라리라는 역사학자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과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생각나는데 거기에 결국은 우리가 21세기 그리고 더 세상이 진화하면 가장 잘 알아야 될 거는 스스로에 대한 정보다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검색을 하거나 하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밖에 있으니까. 근데 이 오소영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에 대해서 어쩌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알고리즘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이제. 사실 뭐 스포티파이나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 추천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그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나보다 너를 더 잘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의 이 AI 경쟁 속에서 눈에 띈다고 해야 될까요? 전혀 안 띈다고 해야 될까요? 애플이 좀 처져 있는데요. 이 애플에서 뭐 큰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AI겠죠, 어쨌든. 네, AI를 결국 핸드폰으로 갖고 가는 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결과적으로 저희가 컴퓨터를 쓰다가 이제는 컴퓨터를 잘 안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손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지금도 데이터 센터에 보내서 사실은 검색을 하거나 챗GPT 같은 걸 쓰려면 뭐 시간도 걸리고 비효율적이기도 한데 이게 내 손으로 들어온다? 결국은 1대1 생성형 AI가 되는 건데 그럼 그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큰 거고 그거를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업은 결국은 아이폰 만드는 애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갤럭시도 온디바이스 AI 같은 것들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애플의 이번 AI 파괴력이 어떤 정도 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시리를 결국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건데 이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가 저는 좀 관건일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갤럭시가 이번에 핸드폰을 새로 출시하면서 세계 최초 AI 폰이라는 걸 갖고 갔고 뭐 실시간 번역 기능이라던가 검색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검색을 해주게 하는 기능이라던가 AI를 활용한 기능들을 선제적으로 보여준 그런 선점 효과는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이제
얼마나 더 좀 새로운 기능을 내놓을 거냐. 그 새로운 기능이라는 건 사람이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이 직관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그 문맥까지 읽어서 휴대폰이 잘 이렇게 원하는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과연 구현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나오면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좀 전에 삼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과 LG 같은 국내 기업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둘 다 핵심은 가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성형 AI를 탑재하겠다는 건데요. 이걸 좀 예를 들어보자면요. 저희가 지금 외출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빅스비 에어컨 꺼줘, 조명도 꺼줘, 뭐 해줘 이렇게 다 하면 하나씩 꺼진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생성형 AI가 적용이 되면 나 외출해라는 이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게 알아서 꺼질 한다. 때 저동 모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홈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삼성과 LG의 공통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 좀 더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LG는 모바일 사업을 접었지만 삼성은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갤럭시 링도 나온다고 하고 워치도 당연히 있고 이런 방대한 IT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자사 가전이랑 더 연동을 한다면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사물 인터넷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삼성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녹스라는 것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녹스가 삼성의 보안 플랫폼입니다. 이게 지금은 갤럭시 휴대폰에만 탑재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가전까지 탑재했고 그걸 이제 인증기관 UL이라는 인증기관에서 다이아몬드 등급을 가전업계 최초로 받았거든요. 이런 보안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보다는 좀 더 타사랑 활발히 연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게 최근에 왜 AI 로봇, 클로이 로봇 같은 경우에도 구글에 제미나이 탑재하겠다라고 해서 시제품 내놓고 이제 빠르면 뭐 연내 내년 안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조주환 LG전자 사장이 지금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CEO 서밋도 참석해서 거기서 AI 관련된 협력 부분 논의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더 방대한 기업들이랑 글로벌하게 협력하고 있는 전략을 LG전자는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협업이 필요하겠죠. 0332번 쓰시는 분 코너 두 분의 차분한 설명이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감상이 어떠십니까? 0332번님께 감사드리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오 기자님이 이런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잘 캐치업을 한달까?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사실은 AI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까 이제 잠깐 말씀 나왔던 반도체 문제도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은 이제 AI 쪽에 달라붙어서 그럴 거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인 나라에게 사실은 이 사이클 자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좀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잘 보시면 네이버나 다음은 가면 굉장히 광고도 많고 많습니다. 야후재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가보면 광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국과 일본 또 미국이 쓰는 뭔가 이런 포털의 문화 같은 것들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형 AI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시 경제학자로서 큰 그림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더구로의 오서영 기자 그리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